네, 100분 토론 오늘 함께해 주실 토론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이진곤 논설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맞은편 쪽입니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의 토론 주제를 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정쟁 없는 국회, 기득권을 내려놓는 국회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만 이즘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은 참 혐오를 넘어서서 참담한 심정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쟁점이 정말 끝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고 본격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고문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대선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처음에는 이제 정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계기를 말이죠. 이제 그때도 NLL 논란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지난 2월 달에 검찰 수사로 일단 매듭 지어진 건데 예. 그 이후에 도대체 왜? 근데 그것이 다시 지금 이게 불을 질러가지고 오늘날 이 모양이 됐는지 그거야 말이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으면 물론 이제 불만스러운 척도 있을 거고, 정말 승복 못하는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다만 이 사법의 문제는, 그런 문제는 또 검찰하고 사법부에 맡겨놓고 우리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좀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억울하면 이제 그걸 검찰에 이제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하고, 그렇게 정치 본령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감정이 서로 복받쳐가지고 그거를 못 풀어가지고 내질렀는데 말이에요. 지금 말이죠. 내질러는 그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이 치킨 게임을 하다가 서로 아주 지금 난처한 입장에 서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이 정치에는 그렇게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죠?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배짱을 가진 사람이 있고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어서 이걸 중간에 어떻게 서로가 잘 수습하는 정치는 서로 협상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 대화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말하자면 조예가 깊은 그런 또 능력이 있는 수완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막말은 잘하는데. 예. 정치권의 양당의 부딪힘에 있어서 출구를 찾을 때가 되기는 했는데 묘안을 찾을 만한 정치력 있는 인사는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김 교수님. 저는 이 NLL 정국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그 개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국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또 경찰의 축소 은폐 의혹 이것이 몸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곁가지로 붙었던 이 NLL 문제가 오히려 몸통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빨리 정리하고 그 본질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인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그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이 전국을 지배해 왔습니다.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서 풀고자 하는 목소리는 아주 잦아들었는데요. 이 강경파들의 목소리라고 하는 게 누가 먼저 했느냐라고 하는 책임 구명도 해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그 지나친 이 강경 드라이브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정해낼지라고 하는 것이 가닥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여야 각 당의 강경파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왔다면 이 부분을 이제 조절하고 어떤 의미에서 지배해야 하는 것이 지도부인데 지도부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두 분 모두 좀 찬성하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김형준 교수님은 때문에 정당 정치 실종이다 이런 말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한국 정치에서 보이지 않는 나쁜 관행이 있어요. 예. 그럼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결과를 과연 흔쾌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냐. 다시 얘기해서 탄핵에 열풍이 불었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당시 한나라당의 파상적 공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 때문에 촛불 집회를 하면서 집권 초기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이번에 전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를 물론 새누리당의 강경파가 주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쪽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엇을 강구하고 있냐면 그 국정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서 어떠한 이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야권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불공정하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두 세력이 이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 특히 집권 초기에 새 정부의 정통성을 흔든다는 것에 대해서 위감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강경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새누리당에서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뭐냐면 국정원장이 실제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이 모든 파행이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더 강화된 거죠. 다시 얘기해서 친노 세력은 생존의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NLL을 포기했다는 것이 인정을 해버리면 더 이상 친노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신들의 위기감. 그러니까 다시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는 실종됐고 정당 정치는 망가졌고 이런 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농축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야 지도부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고 더 나아가서 과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들이 내세운 것을 다른 거는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치 쇄신하고 정치 개혁하고 정말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죠. 여기 면에서는 대통령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집권 초기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정치권에서만 있는 일이고 예. 행정부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네. 과거의 사례를 드시면서 여야간 모두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인정 못하는 분위기도 바탕에 좀 깔려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구분되어야 된다 예.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 그 고모님이 이 고모님 말씀하신 부분부터 이게 어떤 정쟁에 의해서 지금 이 전국이 지금 이제 조성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 2월 달에 그 여야가 그 국정원에 대한 이 댓글 문제가 수사가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 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그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를 계속 안 하려고 하다가 예를 들면은 그 검찰에서 경찰의 어떤 그 조작 은폐가 수사 발표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금방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장이 느닷없이 정치 개입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대화록을 갖다가 이 새누리당 정보위원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을 또 공개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느닷없이 한 행위도 있지만 그게 맞장구를 친 게 새누리당 이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국을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들면 가유불급이다. 이렇게 그 김태일 교수님 이야기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국가기록원의 그 부분을 3분의 1을 의결해서 그걸 본 행위를 갖다가 보게끔 한 문재인 의원이 좀 이렇게 가했지 않나. 좀 이런 의도가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만약에 문재인 의원이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국가기록원에 대해서 전문을 갖다가 원본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이 NLL 부분들은 두고 지금 야당한테는 계속 공세로 멍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분단 상황이라는 게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NLL은 지금 이제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마치 야당이 예를 들면은 문재인 후보가 이 국가 안보에서 불안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비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차제에 꺼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들을 물을 해서라도 하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만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그걸 공격할 그런 권리를 가졌냐, 그런 바꿔 말해서 새누리당만 그런 문제를 그렇게 유도를 했느냐, 이제 이런 점도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정치권의 큰 폐단이 하나가 뭐냐면 정당이나 또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역할까지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모든 가치 판단까지 다 하고 선악의 판단까지 다 하려는 바람에 문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국정원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왜 그것을 그 원문이라는 것을 내던졌냐? 뭐 그래서 이제 말씀이 많고 한데 물론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끝없이
유도를 해내고 끝없이 압박을 가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 그런 측면도 그거를 뭐 야당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그런 행동을 유발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말이 많이 책임을 같이 느꼈더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이 선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수습하자 이렇게 됐어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됐죠. 예 그런데 여나 야나 끝없이 그걸 가지고 계속 해왔거든요. 계속 해왔고 또 하나는 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이 문제도 말이죠. 이 문제 아직 이제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돼서 이제 앞으로 지금 국정조사도 하고 있고 또 고발도 됐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풀 문제인데 국정조사는 이제 국회의 그 권한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해서 이제 풀 건데 그걸 가지고 미리 예단해 가지고 미리 국정원은 선거에 명백히 개입했고 정치에 명백히 개입했다 이래버리면 그 가치 판단까지 지금 민주당이 너무 성급하게 함으로써 정쟁을 더 지금 부풀려 놓은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국정원장이 그 NLL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것은 국정조사를 갖다가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것을 제대로 진행을 막아보려는 어떤 충정이었다. 이렇게도 인정을 해요, 누구나. 그런데 국정조사가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 김영인 교수님이 지금 역대 이래로 2002년도부터 대선 불복의 어떤 아주 이렇게 문제된 문화가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죠. 저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 이해창 후보는 정식으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수도권에서 재검표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것도 스톱을 했던 거고, 분명히 그거는 불복을 하고 예를 들면 재검표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촛불은 대선하고 전혀 상관없죠. 대선을 불복했던 것이 아니라 소고기 협상을 미국 간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한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에서 집에 있는 부부 시작해가지고 주부들이 나와서 시작됐던 거고 이번에 이 대선 불복은 민주당이나 심지어 촛불하고 있는 데에서도 불복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안 나옵니다. 다만 국정원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댓글을 하고 또 이 수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작 은폐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국정원이 차제에 개혁을 해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은 대선에 있어서 정통성 문제까지도 나오고 또 국정원 자체의 존재 위기감도 있으니까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과 해서 도발한 거죠. 예. 저는 이 본질은 분명히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세력은 친노 세력입니다. 그러면 친노 세력이 두 가지의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역시 우리가 이념적이고 진영 논리 싸움 속에서 민주당이 안보 불안 정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 빠져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안보 불안 정당이란 프레임의 가장 결정적인 게 물론 그것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문원 의원이 작년 대선 10월 달에 결국은 대화록을 공개하는 힘으로써 불법을 저지른 거다라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친노 세력이 자신의 대선 패배의 책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냐면 실은 문재인 의원이 7월 9일 날 그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다시 얘기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불공정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국정원과 관련돼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정원의 그러한 보고를 선거에서 이용했다는 뉘앙스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양쪽이 결국은 서로 격하게 다시 얘기해서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친노와 친박이 다시 한번 붙게 됐다는 거죠. 물론 시발점을 친박이 또는 강경파가 주도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증폭시켰었던 것은 여전히 친노가 갖고 있는 책임론을 벗어나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저도 그 책임론은 인정을 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친노 일부에서 대선 불복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경솔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정 기록물을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결의하도록 하게 한 그 계기를 친노그룹에서 제기했다고 하는 점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만히 복귀해 보면 친노의 그러한 책임은 굉장히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의 그 시발점은 정문원 의원의 그 2012년 10월 발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문원 의원이 성냥통을 들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을 지펴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상기 의원입니다. 물론 서상기 의원은 박영선 의원의 말을 빌미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키운 당사자는 서상기 의원입니다. 자기는 거기에 의원직을 걸겠다고 이렇게까지 문제를 키웠습니다. 거기에 불을 더 확대시키고 부채질한 사람은 남재준 국정원장입니다. 그래서 정문원 의원이 성냥을 긋고 서상기 의원, 남재준 원장이 불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여기 휘발유로 끼얹은 것이 문재인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의원이나 민주당 쪽에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문제의 연원과 책임 그리고 이것이 강경한 국면으로 가게 된 계기를 따지자면 새누리당 강경파와 국가정보원 원장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 NLL 관련 논쟁, 이것이 이제 정쟁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이 원인을 지금 저희가 지난 대선이라든가 이런 시점까지 거슬러가서 짚어보고 있는 이유는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종식되는 방법, 해법도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성냥을 그은 사람과 불을 지핀 사람, 휘발유를 뿌린 사람까지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일 교수님의 그 말씀에 저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예. 문제는 바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나 저나 또 우리 여기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는 이 방식이 바로 이 정쟁을 무한 정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거거든. 뭐냐면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여야가 이제는 우리는 정치 본령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지금 이제 고소 고발된 것은 검찰에서 알아서 하고 나머지 이제 지금 기소된 건 사법부에서 알아서 하고 일단 그건 기다려주고 우리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자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자꾸 옛날에 누가 먼저 이제 원인을 제공했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를테면 저기 젊은 여성이 있는 말이지 방 앞에 수십 명이 몰려가지고 몇 박 며칠을 말이지 그런 식으로 압박한 거기서 만약에 촉발된 거 아니냐 누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니들이 명백히 거기다가 그런 지시가 이를테면 원세훈 원장이 그때 당시 원장이 지시를 한 것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끝없이 이어져 가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논쟁은요 아무 승리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논쟁만 계속되는 거지. 그건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뭐냐? 우리 정치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선에서 그런 무한 정쟁을 이 선에서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우리 정치 본령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너 잘못했으니까 너 사과해라. 너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고백해라. 이런 식으로 가면 끝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 서로가 그거야 막후 교섭을 하든 정치란 것은 민주정치란 게 뭡니까? 협상 아닙니까?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어떤 서로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 그 선을 찾아서 거기서 서로가 일정한 부분 양보를 하고 자 이제 다시 새 장을 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끝없이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끝났잖아요. 아까 박영선 의원 이야기했는데 박영선 의원이 그럼 가만히 있었으면 서상기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서상기 의원이 그런 빌미를 박영선 의원이 준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이거든. 그다음에 이쪽에서 또 그런 감정이 있는 걸 푹 찌른단 말이죠. 네. 그렇게 끝없이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연원을 따진 것은 이게 무슨 처음에 누가 시작했느냐 그거를 이제 시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가 갖는 구조적 속성을 좀 정확히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각기 자신들이 얻을 것을 다 얻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새누리당은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 NLL 대화록 국면을 키워가면서 국정조사 문제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새누리당이 이거를 위해서 기획을 했느냐 아니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NLL 대화록 국면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그렇게 싫어하던 피하고 싶던 국정조사 문제가 흐지부지 뒷전으로 밀려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을 뭘 얻었느냐? 민주당은요.
NLL 대화록 문제와 관련된 시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국민이 압도적 다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NLL 포기 발언을 한 것 같으냐라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50% 넘고 그렇다라고 대답한 분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은 굉장히 중요한 걸 또 얻었습니다. 그런데 양당이 자기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얻을 것 얻었으니까 이제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서로 신뢰와 믿음인데요. 방금 이 고모님 하신 말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새누리당이 이 대화록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문제를 풀려고 하는 단서를 새누리당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다시 또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정당 정치가 지금 우리 정당 정치가 오히려 이게 옛날 보수 정당 때보다 오히려 더 지금 후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제인데 이 보수 양김, 삼김, 이른바 삼김 혹은 양김 체제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보수가 없는 정당,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정당으로 우리가 거듭날 걸로 이제 기대를 했는데 요즘 보면요, 이게 보수가 없는 그야말로 민주정당이 된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이기주의가 어떤 집단 보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면 민주당,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 이런 그 자체가 보수가 돼가지고 그 밑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또 역시 옛날에 보수 밑에서 하듯이 역시 그 당의 논리에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겁니다. 지난번에 원본 그 공개 열람하자고 국회에서 300명 중에 257명이 찬성을 했죠. 그건 뭐냐면 250명이 3분의 2입니까? 3분의 2, 그 3이 얼마입니까? 3분의 2면 200명이죠. 200명 아닙니까? 예. 그렇죠? 200명에 57명이 더 찍은 것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서로 당론 투표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라는 그것을 충분히 인정을 해줘서 양당이 정신을 차렸더라면 아마 그런 상황이 안 생겼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김 교수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제 와서 네가 잘못된 내가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 정치의 이 지극히 이 천박한데 이것에 기인하는 게 아니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여나 야나 내가 좀 더 잘났다 해봐야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 순간에서 우리가 같이 못 나설 수 있다. 이걸 자각하면 틀림없이 해법이 생깁니다. 예, 이게 참 좋은 해법이긴 합니다만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아닙니다. 예. 정확한 해법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그 진실과 사실을 통해서 어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문재인 의원이 왜 국가기록원에 있는 모든 원문을 포함해서 사전 사후의 기록을 보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문재인 의원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 기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문 의원은 실은 대화록, 정상회담 대화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관심 있었던 게 오히려 사후회의록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왜? 그 사후회의록을 보면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NLL을 기점으로 해서 등면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 의원의 입장에 문 의원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왜 없을까? 본인은 있다고 확신하는데 없다고 한다면 문 의원도 스스로서 친노 스스로도 이거는 폐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정원에서 공개된 거나 실제로 지금 국가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음원 파일,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전 사후 회의록까지 다 같이 공개를 하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 의원이 주장하는 이 사후에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지금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7월 첫째 주 조사인데 대화록 내용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얼마나 돼? 지금 국민 중에서요. 36%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60% 정도, 64% 정도만 이 대화록의 내용에 대해서 접촉 여부에 대해서 보거나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거나 들었다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NLL 포기가 아니다라는 게 55%예요.
그 NLL이 폭이다가 21%고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NLL 대화록을 끝까지 이거를 밝혀야 되느냐 38%가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꼭 밝힐 필요가 없다. 오히려요. 새누리당 지지자도 꼭 밝힐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종합적으로 민심의 흐름과 그동안 있던 사실관계를 보면 음원이 공개되고 사전 사업계 모든 것이 공개되면 명쾌하게 나온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잠깐만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협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매듭 짓고 국정원 조사와 관련돼서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예. 훨씬 더 시간도 연장하면서 개입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친다고 한다면 여야 대표의 회담이 지금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서로가 안 내놓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야당은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고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만 협상이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모든 전문과 사전 사후 기록과 음원 파일까지 공개하자는 입장이신데 양측이 위해서는 양측이 원하는 건 다 하자 이런 얘기죠. 예. 김능구 대표 드릴까요? 말하자면은 저는 그게 동의합니다. 지금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이 국가기록물에 기록관 그걸 못 보니까 지금 이제 음원 파일과 뭐 새누리당 주장인데 어쨌든 간에 사전 사후를 다 어쨌든 열람할 수 있고 이것도 공개해서 차제 이것을 매듭지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 온 국민이 아프게 봐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 대통령이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좀 더 분단 상황에서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부분들을 마치 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영토를 팔아먹인 사람처럼 치부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을 통해서 다 전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전협정 그 60주년이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번에 안보 불안을 갖다가 친노 세력들이 밖에서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 역대 대선에서 계속적으로 현재 새누리당의 이 보수 여당은 계속 야당한테 예를 들면 안보 불안 세력 뭐 심지어 빨갱이 이런 식으로 계속 대선에서 공고를 해온 게 우리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가 2월 15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제 전쟁은 끝났다. 더 이상 레드 콤플렉스는 더 이상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웬걸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정말 이거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국민들한테 줬고 그 불안감이 사실은 지난 대선에 성패를 가름지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이 국정원이 어떤 심리전이라는 부서를 만들어가서 그 부서에서 이 댓글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루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이것이 대선 개입 사건이다. 그래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저는 정부 여당과 이 국정원도 포함되는 거죠. 뭔가 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안 하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은 건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45일 중에 뭐 거의 며칠밖에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그 못하게 된 것은 누가 그랬냐? 새누리당이 버티기 하다 보니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NLL 부분을 덮어씌우고 거기에서 국민들 관심을 따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 일정을 갖다가 지체하게 하고 버티기를 해서 예를 들면은 모든 것을 축소하고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달라요. 지금 잠깐만 요거 한마디 할게요. 예. 우리 국민들은 70%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여전히 매우 관심이 높다. 모노 리서치에서 이 126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29일자에 보도됐는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75%인데 예, 이게 알겠습니다. 70%가 여전히 국민들의 국정조사에 관심이 있다. 예, 논점을 좀 좁혀가는 차원에서 이 부분 한번 좀 짚고 가죠. 김현진 교수가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일테면은 지금 그 해법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NLL 그 대화록 상실 이 문제가 이제 해법을 어떻게 이 정부를 풀어나갈 것인가 해서 아예 사전 사후 본 대화록 모두를 공개하고 음원 파일까지 보자는 입장인데 지금 그러면 김능구 대표께서는 찬성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을 한번 짚고 가는 것이 오히려 이 전국을 푸는데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이제 민주당은 사전 사후 회의 준비 자료와 사후 조치 사료를 보자는 것이고요. 예. 또 새누리당은 음원 파일 보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양쪽 주장 다 들어주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국민의 55%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NLL 포기 발언을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인데 뭐 더 이상 뭘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잠깐만요.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이미 결론이 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그 다음에 다툼은 뭐냐 하면 실제 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와 부존재 문제를 확인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조사에 맡겨도 좋아요. 그냥 검찰이 조사해도 되고 또 특검이 조사해도 좋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특검하자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존재하고 있는 그 기록물의 대화록의 존재 부존재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대화록이라고 하는 것의 이 기록물이 국정원의 것이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발췌되어서 누구 손을 거쳐서 어떻게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특검이 아니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현재 민주당과 뭔가 해법을 의논하고 있는 사이에 그 윤상원 부대표가 하는 분이 고발을 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서둘러서 고발하는 것이 과연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자세인가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냥 검찰 수사 좋고 특검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의 존재와 부존재 정리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말의 진위를 확인하는 문제는 뭐 거의 다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새삼 그거를 다 들춰내서 보일 필요는 없다. 양쪽 다 그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 그거는 김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왜 그러면 문재인 의원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다 끝난 얘기를 왜 문재인 의원은 끝까지 그런 분 다 우리 국가기록걸 다 보자고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론조사 얘기하신 김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벌써 2주, 3주 전에도 똑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왜 그 문재인 의원은 그걸 보자고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수한 처지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NLL 포기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원문을 통해서 국민에게 이걸 밝혀낸다고 하면은 그 오는 정치적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제가 민주당에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NLL 문제를 끌어들였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 문제를 매듭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NLL 문제를 굉장히 전향적으로 우리 좋다, 대승적으로 다 받아주겠다. 그러나 자신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민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검찰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야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시 특검으로 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 과정을 보면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니까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새누리당이 검찰에다가 고발한 거는 지극히 미숙한 정책 행위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두 개가 있는 것을 누가 빨리 분리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좋다. 한번 모두 밝혀보자라고 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 측이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55%의 국민이 NLL 포기 발언 아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확인이 이미 된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것을 까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과유불급의 한 사례였다고 보는 것이죠. 과유불급은 물론 새누리당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문제를 다시 더 키워서 또 더 지연시켜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실제 본안 문제 해결에 핵심이 아니다라고 잠시만요. 이 부분에서 일단 김능구 대표 말씀 먼저 듣고 이거문님께 드리죠.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차제에 명백하게 그걸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민주당은 그렇게 자신이 있는데 왜 음원 파일 공개를 갖다가 주저하냐. 저 뭐 있는 거 아니냐. 보니까 사초도 실종되고 의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차제에 명확하게 않으면은 이거 내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 대선 때도 끊임없이 제기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NLL 부분.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는 또 저는 김태일 교수님하고 또 사실 그럼 이제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영준 교수님과 김능구 대표가 같은 의견이시고요. 이거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진권 고문과 김태일 교수가 같은 입장이신가요? 다만 뭐냐면 55%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만 이제 확인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뭐냐면 서로가 지금 난독증이라고 새누리당대로 그리고 민주당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문을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문 가지고도 한쪽에서는 포기라는
그 단어는 없지만 이건 누가 보든지 이거는 NLL의 중요성을 아주 이걸 뭐랄까 깎아내려가지고 그냥 뭐 이거 다 그냥 NLL 본래의 그 군사 분계선은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했을 거라고 인식을 하는 제 같은 경우가 있고 또 김 교수님 같은 경우 볼 때 그거 뭐 NLL 지키려고 왜 했을 줄 아느냐 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공개할 필요가 없냐면 지금 김동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음원을 다 공개하고 또 사전 사후 그 문서를 다 공개해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난독증에 다 빠진다. 아전 인수격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서로 보고자 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해봐도 끝없이 논쟁만 촉발할 거거든. 그런데 지금 55%가 찬성했기 때문에 그만두자가 아니고 지금 대충 이제 국민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알 건 다 알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것은 다 생각했으니까 국민들이라고 무슨 판단이 없었고 꼭 정당이 판단해줘야 합니까? 아니거든. 국민들, 지금 말씀하시듯이 국민이 굉장히 현명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국민이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치권은 이 선에서 그만둬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그 대화록을 까자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있고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음원을 깐다?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신 분이 뭐 두런두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것들이 다 나와요.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봐요. 그 권투로 치면요. 노무현 대통령은 인파이터를 하는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은 아웃복서예요. 그러니까 서해 평화한 지대 협력 방안을 김정일의 입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파고듭니다. 김정일은 계속 빙빙 돌면서 거기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뉘앙스가 무슨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기록을 보면 누구나 포기 발언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반론이 있으신가요? 아니. 더 이상 우리가 외교 후진국이 되지 말자. 또 기록물을 다루는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다시 한번 되풀이할 필요가 뭐 있겠네 하는 것이죠. 그게요. 잠시만요.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NLL 포기가 아니다가 50% 이상의 여론조사가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언이 과연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었다고 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남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말이냐 물어서 할 수 있는 말이다. 48%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든 게 반밖에 안 됩니다. 24%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원에 관련돼서 뭐 시시콜콜한 게 나오면은 이게 국가적 망신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저는 김동구 대표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덮어놓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갖고 계신 자료도 출처를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한국갤럽에서 7월 셋째 주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현명하다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왜 굳이 음원은 할 필요가 없다. 오늘 오직 왜냐하면 그게요. 결국은 정치적인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하게 이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해석의 문제를 다시 사실의 문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민주당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음원을 확인하면 그 해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굳이 해야 한다면 말이죠. 사전 사후의 준비 서류와 사후 조치 서류를 보는 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을 옮겨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다르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해석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사전 사후는 그 음원과 그것을 문자로 옮겨놓은 기록, 말하자면 텍스트를 잘 해석하기 위한 컨텍스트를 만드는 것이죠. 네네. 우리가 방법론에 있어서 텍스트주의와 컨텍스트주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문맥을 이해하기 위한 이 상황적 맥락을 함께 이해할 때 그것이 의미가 정확히 전달하고 풀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듯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했고 그 회담의 사후 조치로 어떤 것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 회담 당시에 했던 말의 뉘앙스가 다소 애매한 점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합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음원을 공개해서는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석될 수 없고 지나치게 사전 사후 서류를 통해서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지나치게 일방적 편의주의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전사업권은 보고 음원을 하지 말자고 했을 때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건데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제가 굳이 해야 된다면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고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김 대표 들어볼까요? 네. 그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 이 공개한 전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거든요. 이게 국정원에서 짜깁기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록을 그걸 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음원을 또 짜집기 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음원을 짜집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는 순간에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진본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는다면은 계속 민주당은 그 전문에 대해서 55% 정도가 제 기억으로는 그게 포기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그 당시에 해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본에 대해서 대화록 전문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 앞에 그걸 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제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다수는 그걸 보면 다 판단해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자기들의 어떤 이 처지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을 달리할지라도 그게 있는 사람 속마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국방부도 포기를 했다. 그 다음날 바로 번복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관련해서 지금 그 사초 실정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그 국정원에서 공개한 전문에 대해서 처음에 사본이다, 짜기 의혹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발췌본에 국한된 이야기였고 지금 현재로서는 양당 모두 국정원에서 나온 그 발표 전문에 대해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그래서 김능구 대표께서 이 일을 제기하시는 것은 지금 원본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정원 본이 음원 파일을 공개했을 때 달라졌을 수 있을까 이걸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좀 공개하자는 말씀인가? 본질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요. 김태희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있는 경우에 다시 또 그거를 음원 파일을 공개하자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왜 음원 파일을 공개할 수밖에 없냐면 국가기록원에 사초가 없기 때문에 공개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능구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부수적인 효과인 거예요. 해보니까 이게 지금 발췌본이고 좀 굉장히 왜곡됐다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기록원에 지금 사초가 없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음원을 공개해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거와 대조를 하고 사전사업권을 하는 그 방법 이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국가기록원의 대화 기록이 말씀 듣고 드리겠습니다.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기록 관리 절차에 대해서 말하자면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는 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검이든 검찰 일반 수사이든 검찰이 하면 될 일이고, 그러나 그동안 다투어왔던 문제는 뭐냐 하면 NLL 포기 발언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다투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것까지 더 다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지금 와서 음원을 다시 해서 그 민망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의 위신이 추락되는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제 말씀은 결론은 이제 김 교수님하고 같습니다만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사전 사후 문건을 공개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왜냐하면 사전 사후 문건이라는 것은 정리가 된 거니까 잘 정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록원에 본래 기록원에 있다고 주장되었던 그 원본도 조명준 비서관이 최종 정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국정원에 있는 것은 랍한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받아 적은 거고, 그것을 말이 되게 잘 정리한 게 조명준 본일 것 아닙니까? 그게 국정원에 기록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사전 사후 문건을 보면 더 명백히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거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새누리당이 음원을 듣자 이것은 거기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특유의 대화법이 있으니까 거기 보면 말하자면 형님 이거 좀 어떻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웃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으면 국민들의 이미지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거다. 이걸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김 교수님이나 우리 김 대표가 논리적으로는 참 맞는 이야기고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걱정이 그런 걸
판도라 상자를 또 열어버림으로써 더 그 걱정이 부풀어 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정쟁을 끝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지금 그 두 가지 해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NLL 그 논란을 종식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문제 사초 실종의 문제 하나와 그것이 포기 발언이었나 아니었나라는 논쟁 두 가지가 사실은 또 분리되어 있으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음원 파일을 공개할 것인가 또 부속 문서를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분의 의견이 어떠하신지가 정리가 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리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을 하든 아니면은 뭐 덮어버려서 열람하지 않고 그냥 하든 정치력을 발휘해야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당 모두 강경파가 좀 주도하고 있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과연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 드릴까요? 다행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당은 사실 가장 중요한 자기들이 얻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쟁 중단 선언을 각 원내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내대표가 이제 열쇠를 말하자면 꽂아서 자물쇠를 연 거예요. 이제 문을 여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양당의 대표가 만나서 이제 할 일인데 황우여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가 그동안 사실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이 NLL 대화록 국면에 있어서 두 분에 대해서 존재감이 없다, 뭐 지도력이 없다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강경파의 목소리를 좀 컨트롤하면서 만나서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며칠 전에 이제 만나자는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접촉을 했던 모양인데 이게 이제 불발로 끝이 났대요. 근데 제가 이 토론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검색을 해봤더니 새누리당 쪽에서 입장 정리가 안 돼서 그 황우여 대표 그냥 해외여행 출장을 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보면 여전히 새누리당 내 강경파에 대해서 황우여 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어서 양당 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 이것이 출구의 문을 여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요.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표들이 나와서 대표회담을 해서 뭐 일괄적으로 그걸 해결하자 이런 것도 구시대적인 발상 같고 뭐냐면 지금 사실은 정당 당대표라는 사람도 힘이 없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과거와 같이 정당의 거대한 그 맘모스 정당에 대해서 이 거대한 정당이란 그 자체가 거대한 권력 기관화되어 있거든. 그래서 당대표라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데 오늘날 와서 민주정당의 체제에 들어가면서 당대표라는 구시대의 그런 유물이 여전히 거기서 만약에 당의 장악력을, 그걸 행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 둘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내겠다. 이렇게 되면 그건 좀 오히려 우리가 과욕이 아닌가 생각되고 차라리 이런 차제에 원내대표들이 그 의원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서로 교환하고 난 뒤에 같이 모여서 협상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담판하자 이거지, 담판. 서로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서 해결해야지. 이걸 뭐 점잔 타고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왜 안 되느냐. 황우여 대표가 그 당의 그 의사를 결집해서 나올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또 김한길 의원 처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표 처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꾸 대표회담 여기다 너무 당대표 회담은 안 되는데 원내대표를 통한 담판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하겠죠. 예. 김용호 대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볼 때는 모 일간지에서 그 이야기한 대로 지금 NLL 전국의 각 쟁점마다 그 10대 0으로 민주당이 완패했다. 이런 기사가 실리고 제가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 의원님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뭐 씁쓸하지만 할 말이 없다.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새롭게 사무총장과 원내대표가 이렇게 체제가 구축된 이후에 정말 발빠르게 뭔가 잘 꾸려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여론 정치를 갖다가 먼저 앞서서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국정조사에 대해서 안 받겠다고 계속 끌다가 예를 들면 촛불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발췌 문건이 나오고 정말 촛불이 그때 또 안 받았으면 확 불탔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국정조사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시기마다 국면 전환을 갖다가 정말 빠른 어떤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게 1인 리더십의 효과인가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도 보면은
국정원에서 버티기로 해서 어떤 자기들은 국정조사를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윤상현 부대표가 대표회담에서 원내대표들이 전부 다 정쟁 중단을 하고 그 대표가 어떤 대표회담으로서 정말 국정 풀자 전국을 그 전날 이 검찰에 고발해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가 예를 들면 그 다음날 그걸 하는데 그 전날 고발했다는 것은 대표가 뭐냐, 예를 들면은 핫바지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저는 이 부분들이 새누리당의 어떤 지금 이제 정교한 어떤 이에 대한 이 운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 대표회담을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새누리당은 현재 전국 운영을 갖다 저는 멀리 내다보고 있다 봐요. 한 몇 개년간을 보고 지금 내다보고 있고, 예를 들면, 그거는 대통령이라는 어떤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은 사실 내일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10월 재보선에서 전패 위험도 있거든요. 전패하고 나면은 2년의 임기를 가진 김한길 대표 체제가 바로 이거는 교체설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름추가 좀 이렇게 기운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코너를 쏠 수밖에 없는 전국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정쟁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요. 초기 정쟁은 당 지도부가 주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노 세력이 중심으로 해서 이걸 끌고 간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황우여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나선 적은 없거든요. 그게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인 거고요. 두 번째는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과연 모든 것을 그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하는 그런 것이냐. 청와대와 결국은 여당과의 조율 관계가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은 새누리당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당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친노 세력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지만 여전히 당내에서의 응집력을 보이는 세력은 친노 세력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야 대표 회담이라는 거는 전혀 게임의 플레이어, 중심축이 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거의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친노 세력들이 자신들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개파적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국가적 차원과 민주당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줘야 되지. 지금까지 왜 그러면 더 10대 0으로 진지 아십니까? 친노 세력이 철저하게 개파적 이익에 의해서만 국정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결국 민주당으로 환치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당 지지도를 보면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 현재의 김한길 체제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이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새누리당과 계속해서 대결을 하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김철 교수님. 민주당의 해석은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쪽을 한번 바라다 보면요. 역시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과 또 하나 주체가 빠져 있어요. 청와대입니다. 이 국면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 주목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청와대는 여기서 빠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저는 과연 빠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적어도 이 국면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청와대까지도 우리 시야에 넣으면서 이 문제 해법의 어떤 가닥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된 이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득실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10대 빵이라고 하는 보도가 경향신문에 났는데 그럼 새누리당에 완전히 좋기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기존의 안보와 냉전 보수로부터 새로운 어떤 보수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새누리당을 만들었고 그러한 새로운 보수의 탈바꿈을 통해서 대통령이 집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집권한 이후에 박근혜 정부 행보가 뭐냐? 역시 냉전 보수로 돌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냉전 보수 세력에게 박근혜 정부가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들의 의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좋기만 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주도력과 장악력은 현재 시점에서 강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국민적 지지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한번 다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새누리당도 뭐 언제나 뭐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구름 낀 날도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정치는 계속돼 가야 되니까요. 근데 정치가 계속돼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뭐냐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자 새누리당은 냉전 보수 세력이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좀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북한의 최근에 이런 행태들을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행태들에서 우리가 좀 인색하게 이해하려는 세력은 무조건 냉전 세력이고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시대는 우리가 남북 협조가 잘 됐는데 그게 다시 뭐 지금 전쟁 위협 시대로 왔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해버리면요 그 자체가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측면도 이제 이 정치라는 것이 완전히 선대 뭐 안철수 교수가 그랬대 안철수 의원이 뭐 선악의 뭐 대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정치가 선악의 대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절대 옳고 절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상대주의지.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대주의거든. 그러면 그 속에서 볼 때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남북 관계가 잘 돼 있었다. 그다음에 이명박 시대 들어와서 다시 이게 격화돼서 전쟁 위험이 뭐 고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에는 저는 이제 찬성할 수 없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자리를 빌어서 새누리당,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민의 70% 정도가 아까 제가 여론조사는 인용을 했지만 이 관심을 갖고 있다. 매우 관심이 깊다가 38%나 됩니다. 이걸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된다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조성된 NLL 정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 모두에게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율이 60% 후반까지도 나가다가 지금 50% 후반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아까 그 민주당이 10%대라 했는데 그 10%대가 제가 본 조사에서는 어쨌든 10% 후반.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도 30% 후반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어쨌든 간에 이 국면을 갖다가 이렇게 수습하고 다음 국면을 전환하지 않으면은 모두가 표심, 유권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정은 국정조사를 갖다가 새누리당이 계속 버티기로 해서 정말 희화에 대한 국정조사로 끝나버린다면은 이제 이 국민들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치권이 이제 아마 서로 지혜를 갖다가 모으려고 저는 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김태일 교수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수치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한국갤럽이 7월 첫째 시작해가지고 넷째 주까지 전부 다 한 조사 내용을 트렌드를 보면 7월 첫째 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63%로 가장 높았어요. 근데 지금 61, 59, 57로 조금 디클라인하고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누리당도 7월 첫째 주에는 41%대까지 있다가 지금 36%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18%대에서 그대로 18%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당파라고 여야가 전부 다 싫다라고 하는 무당파가 43%까지 지금 가장 여야 정당보다 높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두 가지 면에서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혐오스럽고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데 행정부는 유아독존식으로 행정부는 굉장히 우아하고 그리고 모든 거는 잘 끌어가지만 정치는 엉망이다. 그게 바로 잘못된 행정주도, 신행정주도 세력, 시대가 열리면 이건 불행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고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 속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100%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지금 50% 대한민국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은 분명히 여야가 싸우고 우리랑 상관없다, 청와대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100% 대한민국으로 다시 복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통합의 길틀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끌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새 정부는 유념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이 NLL 정쟁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현안을 짚어보기도 했고 해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입장차가 약간 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뭔가 어떤 방법을 쓰든 종식돼야 한다라는 데는 네 분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양당의 감정 대립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방금 김영준 교수께서 여론조사
추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양당 모두 손실을 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역시 눈여겨볼 부분은 뭐 무당파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전격적으로도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의원님께 드릴까요? 근데요, 지금 과거에는, 왜냐면 거대 두 정당밖에 없으니까. 예. 뭐냐면, 공멸해도 괜찮아, 이거거든. 공멸해도 그 표가 어디 가겠어. 결국 우리 중에 누구한테 오겠지,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철수라는 이제 대안이 하나 생겼는데, 그 대안이 과연 대안일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 안철수 의원이 대안일 수 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예? 좀 교과서적인 이제 그런 선언식의 정치 말고, 또, 교사가 학생들한테 무슨 강의 시간에 가르치듯 하는 그런 이제 원론적인 그런 이제 그 말고 실제로 이 정치 현장에서 또 생활 현장에서 거기 나오는 구체적인 이제 대안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데 아직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제가 그렇게 보려고 해서 그런지 좀 아직도 무슨 선거학의 대결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지금 계속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대안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이제 여야가 민주당이나 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계속 이제 지지율이 떨어져서 무당파가 40몇 %까지 올라간다면 바로 거기서 자기가 자기 입지를 찾아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도 지금 같은 그런 행보로는 그 대안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제는 대안이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우리 둘만 지금 뭐 서로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 거,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 거,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 점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예. 예. 과거에는 이제 여당 아니면 야당, 보수 아니면 진보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눠져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도 저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보나 지식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 쉽게 또 이리 동원되었다 저리 동원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 존재를 이제 분석하고 평가를 했는데 학자들이 최근에는 이 제3의 그룹에 대한 진단이 달라졌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분별력도 있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꼼꼼히 따져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한 사람들이다.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의 존재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 안철수 의원은 이 사람들의 근거하는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보 국면에서도 과거 같으면 뭐 친북이냐 종북이냐 뭐 아니면 방북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두 진영으로 나눠 싸웠지만 이제는 양 진영의 얘기를 꼼꼼히 따져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어떤 세력도 과유불급하지 않는 이런 판단 능력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새로운 세력의 등장에 터하는 것이고 이러한 세력들이야말로 그 두 진영으로 나누어진 그 정쟁 국면을 잘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현실 정치면에서는 대안으로서 요즘 좀 부족하다. 정치 행보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안철수 세력이 기반하고 있는 그 세력의 특성상 예. 역시 사리 깊게 이 문제를 진단하고 결과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는 끝까지 아마 사리 깊게 이 문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거냐 저거냐 빨리 대답하지 않는 이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네네. 뭐냐면 이 스님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법문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문선답으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중생들은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말하자면 안철수 의원도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중생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항상 그 뭐 구름위에 있는 그런 아주 성층권의 이야기만 하면 국민들은 도대체 저분이 뭘 지향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주겠다든지 이런 데 대한 대안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지. 뭐 그분들이 아주 맞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바탕에 두고 있는 분들 아직은 학자들 중심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고다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서 지상으로 저 신문에도 그런 거 나오는데 지상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지. 예. 안철수 의원이요. 그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금년 재보선을 통해서 아닙니까?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제 1호 부반도 만들고 그런다는데 지금 이 구름 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통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전국을 돌면서 이 국민들과 만나서 포럼도 열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10월 재보선과 이 지방선거에 정치 일정에 당당하게 자기가 그걸 갖다가
맞서겠다, 만나서 풀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많은 그 후보군도 만나고 있고 뭐 그렇대요. 예를 들면. 하지만 정말로 그 선거에 출마할 사람,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이상과 가치에 맞는 분을 사실 만나기는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그게 또 경쟁력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금방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함께하는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는 2년 이상 그게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 지지가. 그래서 이전의 제3세력과는 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철수 당을 만들었을 때는 패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고 발언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가치와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모여야 된다고 본인이 국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실전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이죠. 현실 정치에 지금 참여를 했으니까. 다만 현실 정치를 참여했을 때 그 접근 방법이 어떤 거냐. 이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철수 의원의 그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는 국민에 대한 인상이랄까 인식이 아직은 그 선이다 이 말이죠. 아니, 그래서 대선 때는 본인이 사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접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 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구름 위에 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토론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그 대목마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야가 지금 싸우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선악의 대결이 아니다 이런 그 말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국정원에서 어떤 그 열람하는 부분에서도 그거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안 된다.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현안 하나하나마다 본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요. 글쎄. 대한민국 야당사를 보면은 지금 야당이 정계 개편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제3정당이라고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1985년도 YSDJ가 주도해서 만든 실한민주당이 당시 제1야당이 민한당을 85년도 22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말 정통 제1야당의 길을 갔단 말이죠. 지금 많은 우리 학자나 또는 언론들이 보는 게 그러한 식의 야당 재편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법안을 만들고 국정원 관련된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인 거예요. 좀 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큰 정치가 어떤 거냐면 네. 지금 다음 지방선거라든지 재보궐선거에서도 뭔가 확실하게 반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신당을 만들고 그 신당을 통해서 사람을 규합하고 그리고 정면 승부를 한다. 우리가 진을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과의 경쟁력 속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나는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돌파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웃복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싱 얘기를 하면.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네. 교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고 있어요. 국민 앞에 그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이 민한당이 신민당한테 깨진 거는 민한당 자체가 간제 야당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뒤바꾼 겁니다. 선거에서. 그리고 안철수 정치의 성공은 야당 재편뿐만 아니라 여야를 뛰어넘는 어떤 정치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느냐 이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85년에 있었던 2.12 총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정치 환경은 좀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김능구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야권 공백의 신민당이 야권의 본연의 위치를 찾았던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문제는 민주당과 김현정 교수께서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이 될런지 아니면 제3의 세력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 정치판에서 야권 재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 움직임 모두가 실은 이번 NLL 정쟁이라든가 이런 국정원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실망, 정치 혐오 이런 데서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드렸던 질문인데요. 예. 근데 정확한 거는요. 예. 지금 김능구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 검증의 단계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정치에서는 자기의 세력을 확인하는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안철수 후보에서 갖고 있는 기대감을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작년에 안철수 후보에서 갖고 있는 기대감과 현재 안철수 의원에 갖고 있는 기대감하고 그 강도를 한번 보자 이거죠. 많이 예를 들어서 약화된 거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정말 본인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의 뜻을 같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그리고 정당을 만들어서 같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최장직 교수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야 담합 구조를 깨기 위해서 제3신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명쾌해야 되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암만 이상적으로 새정치한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격돌하는 과정에 보면 존재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뭐 지금 바깥에 있지만 손학규, 김두관, 박원순 이 모아서 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든지 그리고 민주당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지금 얘기하는 관제 야당이냐 아니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48%를 얻었었던 민주당이 18%가 떨어졌다는 거는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판단 속에서 나오는 지지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이 왜 지지도가 미래에 대한 의문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같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당을 만들고 재보궐선에 참여하고 재보선에 지방선거에 가져갔다. 이러한 것을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고요. 예. 잠시만요. 김 교수님 말씀 먼저 듣고 드리죠. 네. 예.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안철수 의원의 지방 모임에 토론회 초청을 받아서 한 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이제 그 안철수 의원도 보고 지지자들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두 가지 딜레마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첫째는 나라를 끌어갈 비전입니다. 또 구체적 정책입니다. 이제 김능구 대표께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긴 있는데 지금 내놓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안보 정쟁 국면에 있어서도 과연 과거 냉전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벗어나고 또 진보 세력은 진보 세력대로 햇볕 정책을 버전업을 해야 한다면 그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냉전도 넘어서고 햇볕 정책도 버전업을 해야 된다라고는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자기 비전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세력과 조직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보니까 그분 주위에 모여 있는 어떤 조직적 자원이라고 할까 인적 자원이 그렇게 흡족지 않는 상황이에요. 훨씬 더 유동적인 상황이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 이루어지겠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대표님, 이 고문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좀 현재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해야 한다. 그걸 통해서 치열하게 검증받고 실수는 실수대로 또 바람직한 새로운 정책 대안이면 대안대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검증받는 그런 치열함이 좀 더 요구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김능구 대표께 드리죠.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그 정치 문화와 함께 해오지 않은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준비가 덜 됐다라는 말로 그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재보선 출마를 이제 선거를 정치를 이제 출마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비전과 어떤 그 조직과 세력이 이제 규합돼야 어떤 세력으로서 이렇게 자기 가치를 가지고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죠. 지금 여야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강고한 어떤 결합, 아까 말씀하신 NLL 전국이라는 것도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국정조사를 갖다가 휘스크했던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은 어쨌든 전국에서 또 중심으로 또 떠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거기서 어떤 안철수 세력이라는 견제할 부분을 견제했다는 그게 되는 건 양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안철수와 그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세를 획득하는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다. 현안마다 입장을 밝히고 있고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런 말도 했잖아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왜 이 호남에서 이렇게 민주당하고 싸워서 민주당만 패퇴시키려고 하느냐. 오히려 영남에서 어떤 기득권 정당인 새누리당과 붙어서 할 생각을 안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분명히 해서 영남과 호남에서는 일당 독재가 이루어졌고 이 일당 독재를 깨는 게 새로운 정치 세력이 또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했거든요. 좀 더 기다려줘야 된다. 저는. 하지만 재보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이렇게 그 부분을 어떤 정책 대안과 임무를 내놓고 검증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 맞는데 안철수 의원이 자기를 부각시키는데 아직은 모자란다 이 말인 거예요. 제가 무슨 안철수 의원이 정책을 내건 안 내건 저하고는 상관없지만은 그래서 그게 뭐냐면 토론 이건 계속 토론 그 활동을 이건 대선 때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그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지식인 그룹하고 이상주의자들 이 그룹 가지고 지금 아직 예전에 부각을 못 시키고 있다. 그 점을 지적한 거고 아까 우리 김태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냉전주의라든지 이쪽에 또 햇볕 정책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의 가치를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정치에서도 안철수 정치라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의 정치도 아니고 민주당의 정치도 아니고 그것이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더 승화된 제3의 어떤 정치 노선이 있다. 이것을 대야 지금 민주당 표 갉아먹어서 안철수가 커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표만 갉아먹어서 안철수가 커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민주당, 새누리당 구분 없이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대안 세력이 된다면 그것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성공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대안이 못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제 인상을 어떤 말씀드립니다. 이념 문제가 전국의 중심이 되면은 새누리당을 민주당으로 쫙 나눠져 버려요. 그거는 제3세력의 어떤 존재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정말 제3세력 아까 말하는 그 부분이 지난 대선에도 행동하는 무당청 이래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청들이죠. 10% 정도. 지금 이제 무당청이 40%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이 속에서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양당의 존재가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그 속에서 아마 희망을 갖고 나갈 때 그나마 그 사기 그 꽃을 갖다 피우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대선 출마했을 때부터 내세웠던 제1과제가 뭡니까? 정치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정당 구조 지금의 또 그 정치 세력들 그다음에 그 대결 양상 이런 것을 기존의 이런 구도를 깨고 새로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승화된 그런 민주적으로 성숙된 그런 정치로 나아가자는 이것을 왜 그것을 자기가 이끌지 못하느냐 이거지. 바로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당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 입지를 찾을 수 없다. 그럼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것을 정치개혁이라는 어젠다로 이것을 뚫고 나가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그게 대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제3세력 공간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대로 극복해 나가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죠. 지금 무당파가 43% 정도 기존 정당보다도 지도가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무당파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박원순 그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이 우려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그 말은 뭐냐면 신당 만들지 않을 거란 말과 똑같은 거죠. 신당을 만들어서 야권이 분열되면 결국은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 측은 그것이겠죠. 그게 가장 큰 딜레마겠죠. 같이 격돌을 했을 때 표가 분산돼서 만약에 수도권에서 안철수 신당에 의해서 새누리당이 다 모든 것을 이겼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꾸만 호남 지역에서의 민주당을 압도하는 전략으로 간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실패를 갈 수 있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야죠, 세를. 그냥 바깥에서 사람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그리고 아주 파괴적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번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도전을 한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 9월 19일 날, 작년 9월 19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이번에 4.24 재보선에 그 한지는 지금 6개월도 안 됐어요. 그 안철수 의원이 정치 신동입니까? 신동이라도 지금 이제 1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저는 애초 무리다. 하지만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모아졌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말입니다. 지금 지방계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은 안철수 신당 후보들이 굉장히 좋은 기대를 받고 있어요. 이게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재보선과 지방선거에서
정말 창당을 하든 안 하든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적 검증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 말은요. 무소속인 사람들을 내세워서 표를 얻는 그런 거는 돌파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한번 내가 이 문제를 끌고 갔다면 빨리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는 거죠. 제3신당을 만들어서 그 부분 속에서 제가 주도로 끌고 가지 당을 않고 빨리 잘못 만들다가 문격훈 당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돌다리를 건너가면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도자, 더 나아가서 국가를 끌고 남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아니 거죠. 창당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창당인 지도자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저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과감성과 도전성 있는 것이지 지금 김 대표님 말씀대로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다 이거예요. 저도 할 수 있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말하는 하십니까? 것은 교수님이 어떻게 창당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인도 계속해서 이거 자꾸만 시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시간을 9월 19일이라고 하지만요. 1년 정도 가까이 왔으면요. 벌써 다 판단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NLL하고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쉬운 대목이 안철수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양자가 아주 이분법적으로 딱 대치하고 물려 있는 상황에서 뭔가 안철수 의원이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만들어내고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안철수 의원의 주가가 훨씬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재 이런 이분법적인 격돌, 진영 격돌하에서 존재감이 없어졌다. 이건 뭐 불가피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령 이 국면에서 존재감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것은 안철수 의원의 책임이고 안철수 의원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것이 그 정상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좀 더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번 해봄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2달간을 이렇게 허송세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정치의 면모를 한번 보여줄 수는 없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런 상황이 그 국민의 정치 양당 구조에 대한 그 피로감이 커지는 것이 안 의원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예. 아니 김 교수님 말씀하신데 약간 제가 덧보태자면 예. 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요. 민주정치는 정당 정치니까 어차피 정당이 없이 자기가 계속 무소속으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 자기가 정치적 리더로 나섰으니까 나서서 이 정치를 이끌어가자면 자기도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정당이 필요하냐면요. 그 사람이 그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하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선언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당 없이 항상 무소속으로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리더로서의 책임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니다. 그런 제가 91년도부터 제3세력의 신당 창당 과정에 실제 그 옆에서 그 컨설팅도 하고 참여도 해보고 쭉 봤어요. 이 문국훈 이 창당국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1, 2당 못 간 제3류들이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이 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그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고 정말 국민들한테 약속한 부분들은 이그러지기 십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창당을 가져가야 되겠다. 제 생각에 또 최소한 지방선거 전에는 창당해야 된다 봅니다. 그럼 그때까지 로드맵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이때까지는 그때까지 전력으로서 세력으로서는 가야 된다고 보지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신중하게 가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정쟁이 말이죠. 2달간이나 계속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의원이 왜 역할을 못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그 무소속 의원으로서 역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창당은 말하자면 그렇게 어떤 시점을 맞춰서 적절한 시점에 창당을 한다 치더라도 지금 와서 자기 태도는 분명히 해야죠. 나는 정치 세력화겠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누가 박원순 시장이 국민을 걱정하게 하는 일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 박원순 시장님이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쪽 세력의 핵심에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이 없음으로 해서 큰 문제를 느꼈다. 그래서 창당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 정당과 관련 사를 이렇게 보면 2002년도 2월 28일 날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가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6월 달에 민의협을 만들어서 재보궐선거, 그때 지방선거 참여했다가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2002년도 11월 달에 다시 한나라당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대권을 먹습니다. 안철수의 정치 실험을 마냥 시간적으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한번 정치 실험을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그리고 실패했다면 바로 민주당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역할이 나오는 것이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가면서 기회를 보겠다. 아닙니다. 하라 이거죠. 도전을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다 생각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여야를 진행하죠. 뛰어넘는 제3세력의 어떤 정치 세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여야 간의 정쟁이 국민을 열멸시킬 정도로 또 피로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정말 이 다툼이 어디로 가고 있고 누구를 위한 다툼인가를 짚어보다 보니까 역시 그 대안 세력으로 늘 부각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얘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5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 시국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이 쟁점 전국을 탈피할 수 있는 조언이랄까요?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순으로 김능구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정조사가 정말 이 진상규명과 그 속에서 국민들이 어떤 그 결과를 갖다가 흔쾌히 승복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국정원이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국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이 NLL 전국을 만든 것은 정말 그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분단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에서 분단 상황이 국내 정치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현상은 끝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NLL 부분들은 여당이 주장했던 야당이 주장했던 아까 엄원 공개와 이 전후의 어떤 이 회의문 같은 걸 갖다가 통해서 이 차제에 매듭을 짓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선거와 정치에 분단 상황을 이용한 부분들이 더 이상 작용돼서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김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정권이 다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6개월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파행으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리는 결국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 번도 국민과의 대화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호소해야 되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된다. 그 바탕은 뭐냐면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전향적 자세로 가야 됐다. 그것이 50% 대한민국에서 100%로 만들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풀 수 있는 의지를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여줘야 된다는 시점이 저는 왔다고 저는 봅니다. 김철 교수님. 현재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겁니다. 국정조사 합의했지 않습니까? 8월 5일부터 기껏해야 닷새 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흔쾌한 배려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국정조사에 기대를 할 게 없으면 이제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새누리당이 원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역시 내부의 의견을 잘 다스려서 이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잘 밝혀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경민 의원과 정청래 의원 사이에 좀 이상한 얘기가 오고 가서 사람들이 좀 민망했어요. 신경민 의원이 악마의 합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얘기가 조금 맥락에 어긋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 정치인은 악마의 힘과도 손을 잡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1919년 막스 웨버가 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현실주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새누리당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새누리당과 이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악마의 힘이 왜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때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조화시켜서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이 고문님? 저는 정치권 또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자기 몫의 일을 다 책임을 다해주면 정치가 다시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야는 여야대로 정치로 복귀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정말 엄정하게 국정원도 개혁하고 예, 또 사법적인 판단은 또 사법부가 이렇게 잘 해줌으로써 되고 그다음에 여야 대표들에게 바라고 싶은 여야 대표가 아니라 여야 모든 구성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용기와 지혜를 좀 가져달라. 그 무슨 용기를 가졌냐? 타협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져달라. 지혜는 어떤 지혜냐?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인정해주는 그런 지혜를 좀 가져라 이 말이죠. 예. 예. 뭐 이 점 정치판 들여다보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라는 혼란스러움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해서 누구의 국민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군요. 오늘 MBC 100분 토론 네 분과 함께 열띤 토론 진행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